예, 오늘 기회과학 책을 한번 조금 설명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책이 사실 전혀 쉽지 않고, 그 다음에 저자가 말하려고 하는 그 의도랄까 이런 게 잘 파악이 잘 안 돼요, 사실은. 이게 그 서문을 보면 알지만은 대학원 교재로 그 강의록을 정리한 책이고, 지구에서 어떤 기상현상이 일어난다는 걸 어느 정도는 파악을 하고 있어야지 이 내용을 좀 알 수 있는 건데, 어쨌든 이 짧은 시간에 이 책을 이게 어떤 내용이다라는 걸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저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기후 전문가가 아니고, 그다음에 이 관심은 있지만은 완전히 알고 있지 못한 상태에서 그 책을 번역을 했고, 다만 이제 이게 누구나 지구인으로서 정말 그 지구의 미래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할 수가 없고, 저는 뭐 번역자이기 전에 일단 독자로서 이제 내가 읽고 느꼈던 것을 설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게 내용이 굉장히 많은데 이게 어떻게 움직이나 이거. 이 책이 도대체 무슨 이야기 하는 거냐. 결국 이 책을 읽다 보면 이런 이야기는 안 하는데, 결국 누군가가 뒤에서 그래서 몇 도 오르는데 라고 묻는 것 같아요. 계속 그 질문에 대답하려고 계속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도대체 몇 도 오르냐. 근데 다들 알고 있죠. 그러니까 몇 도 오를 때 어떻게 되느냐. 6도 오르면 폭망이다. 0.5도만 올라도 사실 지금 여기 이 그래프가 그러니까 1500년 정도에 그걸 해놨고, 그다음에 중간점이 그냥 0이고 평균을 기준으로 해서 왔다 갔다 하는 것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대체 몇 도에서 몇 도 오르냐는 이야기도 잘 안 해요. 이 책이 보면은. 그래서 몇 도로 오르내리느냐 그 이야기만 지금 하고 있고, 근데 이 그래프는 보면은 나는 이 그래프 보면은 어떤 생각이 드냐면은 이 사이언스 북스에서 나온 그 코스모스 아니지 저 창백한 푸른 점 그 표시 그림이 생각나요. 뭡니까 그 목성 토성대에서 본 지구, 그 지구를 보면은 거기에 그 칼 세이건 내레이션이 뭐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유튜브에 굉장히 많이 돌아다니죠. 그거 보여주면서 이 안에 모든 인류가 살고 있다. 뭐 이런 이야기 하는데요. 여기도 지금 보면 100년 단위로 이렇게 가면서 저기 확 올라간 거는 뭐 로마 전성 시대고, 확 내려간 거는 이제 게르만족 침범한 시대고, 뭐 여기 어디는 뭐 경신대기근 때문에 막 전승도 굶어 죽는 시대고. 근데 그랬던 게 보면은 다 0.5도 안에서 조금 몇 년 왔다 갔다 하면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다시 보면은 지구온난화 이제 이야기가 나온 게 1800년대부터 벌써 나오거든요. 요때 CO2라는 게 인간에 의한 CO2 증가라는 게 이때부터 시작된 거고, 2차 대전 직후에도 그런 이야기가 계속 있었고, 그게 막 올라가니까 이때 막 올라가니까 진짜 큰일 나는 거 아니냐 이러다가 내려가죠. 내려가니까 또 해일런이 확 하다가 그 뒤에 80년대 이후에 확 증가해버리죠. 이때까지만 해도 회의론이 계속 왔다 갔다 했었던 거죠. 그래서 몇 도 오르냐, 몇 도 오르냐라는 게 핵심 질문이고, 근데 몇 도 오르냐라는 핵심 질문을 말하기 전에 그 원인이 뭐냐? 이 책 서문을 보면 바로 인간이 방출시키는 CO2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거 보면은 저기 하키스틱이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이게 하키스틱 눕혀놓으면 위에만 볼록 올라오잖아요. 이걸 하키스틱이라고 부르는데, 이 천년 동안 가만히 있다가 1800년대, 1900년대부터 확 솟아오르는 게 지금 CO2하고 똑같잖아요. 경향이. 그러니까 이게 다른 거 묻지 않아도 이게 분명히 저기 인간이 방출시킨 CO2 때문이다라는 주장을 하고, 그 다음에 전혀 그렇지 않다라는 그 과학자들도 굉장히 많았어요. 인간이라는 존재가 얼마나 미미한데 이런 거를 왔다 갔다 하게 할 수 있느냐. 그랬는데
이제 그게 아니다라는 게 이렇게 마나베하고 그 저기 뭐 노벨상 받은 그 사람들이 이제 밝혀낸 거죠. 그런 이야기고 여기 보면은 이제 1800, 그 CO2 이 뭡니까 이거 CO2 농도가 1800년에 280 ppm이던 게 2025년도에 내가 그냥 그 인터넷 찾아봤는데 420 ppm더라고요. ppm는 뭐냐면은 V는 저기 뭐야 그거고 부피당 지금 어쨌든 보면 280 ppmv 하면은 이게 2분의 1은 140이고 140 더하면 이만큼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200년 전에 비해서 지금 벌써 그 50%가 늘어났다. 근데 이게 그 이산화탄소를 보면은 ppmv라는 게 100만 분의 1이잖아요. 그죠? 100만 분의 1이고 이게 예를 들어서 이거 뭐 이게 그래서 대충 그 기후학자들은 이걸 300 ppmv에서 600 ppmv가 되는 걸 보통 계산을 하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그 기후학자들이 1960년대부터 그런 이걸 본격적으로 연구를 하는데 그때 딱 300 ppmv 정도가 됐었던가 봐요. 그러니까 50% 이렇게 해서 그걸 계산을 하는데 어쨌든 그러면은 기준선을 이제 300 ppmv다. 그럼 계산해 보면은 100만 개 중에 이산화탄소 그러니까 이게 이산기체 그 법칙을 생각해 보면은 부피당 몇 개 이게 그 바로 이제 분자 개수가 되는 거죠. 그래서 300 ppmv라면은 100만 개 300개. 그럼 만 개 3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만 개 3개 있다가 만 개 6개가 되면 엄청나게 문제가 생긴다. 그런 이야기거든요. 그 절대값으로 보면 얼마 안 되는데 왜 그렇게 문제가 크냐? 이건 상대적으로 보면 이제 이거 뭐야 2배로 늘어나는 거니까 그렇다. 그런 이야기고. 근데 이제 이 질문을 이제 바로 여기서 기후학적 개념을 하나 설명을 하면 이제 기후 민감도라는 거예요. 그 climate sensitivity라고 말하는데 이게 정의가 뭐냐면은 특정한 열 강제력을 충분히 긴 시간 동안 그러니까 뭡니까 이게 내가 춥다고 이제 전기장판 뭐 또는 전기 온돌 같은 거 틀면은 바로 따뜻해지지 않잖아요. 쭉 올라갔다가 이렇게 출렁출렁하다가 이제 안정화가 되는데 안정화될 때까지 긴 시간을 열 강제력을 줬을 때 평균 온도가 몇 도나 올라가느냐. 이게 기후 민감도의 정의거든요. 정의인데 이 책을 읽다 보면은 기후학자들은 근데 이거를 그 특정한 열 강제력을 그냥 CO2 2배 이걸로 픽스 시켜요. 그러니까 기후학자들끼리 또는 그런 문헌에서 기후 민감도 아무런 맥락 없이 기후 민감도라고 이야기하면은 CO2가 2배가 되고 일정 기간이 지났을 때 어떻게 되느냐? 온도가 몇 도 오르느냐? 그 몇 도 이게 기후 민감도예요. 용어를 받아들이고 나면 우리가 이 질문을 조금 더 이제 약간 세련되게 표현을 하면 이제 그래서 몇 도 오르나라는 질문이 기후 민감도는 얼마입니까? 라는 질문이 되는 거죠. 그 전제 조건은 CO2 농도가 2배로 되었을 때 많은 시간이 지나가면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 이 책 한 권인데 그 질문을 대답하기 위해서 사실 그래서 몇 도 오르냐라고 말을 하지만 몇 도 오르냐라는 거는 질문이고 그 대답은 지금 아직 뭡니까 가봐야 하는 거고 그다음에 측정이라든 계산의 방법에 따라 다 조금씩 다르고 그런 건데 그러면 이제 그래서 몇 도 오르냐라는 그래서가 더 중요한 거죠. 그래서를 좀 크게 강조를 해놨는데 그래서 지금부터 이제 그래서 몇 도 오르냐의 그 그래서에 대해서 알아볼 겁니다. 그 알아보는 방법이 이제 역사와 원리와 그다음에 그걸 알기 위해서 기후 모형을 만들었던 그 사연들과 그다음에 그렇게 해서 이걸 기후 모형을 사실 해가지고 이게 과학적 방법으로 끌어올리는데 여러 가지 그게 있는데 처음에는 데이터도 별로 없고 그다음에 컴퓨팅 파워도 약하고 뭐 위성이라든가 뭐 이런 그 도구가 많아지고
그다음에 컴퓨팅 파워가 완전히 기하급수적으로 좋아지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과학자들은 정말 뭐냐면 첨단 과학자들은 그 시대 그 순간에 할 수 있는 모든 도구를 동원해 가지고 최첨단의 남들이 못하는 거를 이제 끌어내는 게 과학자들이 하는 일이잖아요. 그걸 어떻게 해왔느냐? 그 개요를 이야기하면 할 수 있는 계산이 가능한 리미트에서 그 계산을 제일 적게 동원하면서 가장 많은 인사이트를 끌어낼 수 있는 모델을 만들고 그거 가지고 그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를 들어 뭐 저기 기후 전체의 그 지구 기상현상 전체적인 거 예를 들어 적도는 덥고 뭐 극지는 얼고 그다음에 어디는 무역풍이 불고 어디는 편서풍이 불고 뭐 공해는 제트 기류가 있고 그다음에 뭐 계절풍뿐만 아니라 뭐 어디는 저기 장마지고 이걸로 하나하나씩 이제 조건을 바꿔가면서 입증을 해 나가요. 그러니까 기상 현상을 입증해 나가고 그러면서 기후 모형이 발전하고 컴퓨팅 파워가 좋아짐에 따라서 점점 더 그걸 정교화 시키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이 기후 변화, 기후 온난화가 사실이다. 그다음에 이 기후 온난화가 사람이 만든 거다. 그러면 지금 이 상황에서 이렇게 됐을 때 CO2가 계속 많아지면 어떻게 되느냐 이런 것들을 계속 추적하는 거죠. 그러한 역사. 그러니까 이 책은 어찌 보면은 첫 번째는 그래서 몇 도나 오르나라는 질문이 먼저고 숨어 있는 배경은 뭐냐면은 기후 모형이 이만큼 과학적으로 좋은 도구다. 라는 거를 말을 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어디에도 그런 이야기 쓰여 있지 않지만. 그 다음에 이 책을 읽을 때 보면은 저도 굉장히 고생한 게 뭐냐면은 왜 이런 말을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기후 전문가들은 왜 이런 말을 하는지 다 알겠지만, 마치 그런 거 있잖아요. 내가 잘 모르는 어떤 가족들끼리 대화를 하는데, 이게 드라마 상황이 아니고 실제 상황이면 그 사람들이 무슨 이야기 하는지도 알아들을 수가 없잖아요. 뭐 전부 거시기로 통하고,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맥락을 모르는 채로 이걸 보면, 뭐 용어들이 왔다 갔다 번쩍번쩍 뭔가 입증을 하긴 하는 것 같은데, 뭔 소리인지 모르겠다.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나름대로 내가 이 표면에 있는 거 말고 이 뒷면에 있는 거를 이제 생각해서 설명을 해드리는 겁니다. 기후 민감도는 얼마인가? 라는 질문에 대답하기 위해서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역사를 알아보고 그다음에 원리를 알아보고 원리에서 기후 모형이 나오고 다시 이제 민감도 이야기 민감도가 이제 가장 민감한 주제죠. 민감도를 결정하는 요인이 뭔지, 그 다음에 이거를 기후 모형을 확립하고, 그 다음에 발전시켜 나가면서 어떤 걸 알게 됐는지, 이런 순서로 설명을 드릴게요. 그 중에 이제 만화배 저자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하는 시간이 나올 거고. 이 이야기는 뭐 책에 안 나오는 것도 있고 그래요. CO2가 적외선을 흡수하기 때문에 적외선을 흡수해서 밖으로 나가는 거를 지구 밖으로 빠져나가는 걸 방해하기 때문에 기후온난화가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러려면 적외선이 뭔지 알아야 되는데 이게 딱 1800년도에 적외선이 발견되는데 이 책하고 뭐 특별한 관계는 없을지 모르겠는데 적외선을 어떻게 알아냈냐 있다는 거를 이쪽 그림이에요. 이쪽 그림 보면 요게 프리즘이에요. 요게 남쪽으로 나 있는 창문일 거고 프리즘이고 이건 그냥 탁자예요. 탁자고 탁자 위에 요런 작은 뭐랄까 받침대 달려 있는 그냥 보조 탁자 요런 게 하나 있고 여기 그냥 햇빛 들어오면은 여기 지금 잘 안 보이시겠지만 여기 뭐 옐로, 그린 뭐 이렇게 적혀 있어요. 색깔이 이제 쭉 이렇게 펼쳐지겠죠, 그죠? 빛이 들어가고 분해돼 가지고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 온도계가 3개가 지금 있어요. 아마 3개 있는 거는 요것만 이제 필요할 것 같긴 한데 이 옆에 있는 기본 백그라운드 온도를 재는 거겠죠.
여기가 지금 레드인데, 레드 뒤쪽에 이제 온도계가 있는데, 이게 올라가더라고요, 온도가. 물론, 이게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손으로 싹 밀면 여기 온도계, 여기 뭡니까, 수은주, 이 기둥이, 열구가, 그가 여기 안에 들어가겠죠, 그죠? 그럼 거기서도 빛이, 온도가 올라갈 거고, 여기는 당연히 하면은 빛이 있으니까 온도가 올라가는 게 설명이 되잖아요. 근데 뺐는데도 빛이 없는 곳에서도 온도가 올라간다. 이건 뭐냐? 그래서 빨간색 바깥에 있는 선이다. 이게 적외선이다.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빛이 있다. 이 사람들이 이것만 했겠습니까? 당연히 이쪽으로 밀어가고 자외선 쪽에서 봤겠죠, 그죠? 봤는데 이제 거기는 온도가 안 올라가더라. 모른다. 이게 1800년인데 1804년인가 누군가가 또 여기다가 요즘 말로 관광지를 대가지고 자외선 쪽에서도 화학 반응이 일어나더라. 그래서 뭔가 있다 해서 자외선이 발견돼요. 하여튼 이게 어마어마한 발견인데, 그래봐야 프리즘 하나하고 온도계 하나 가지고 발견했다 이거. 아니, 이런 거 보면 너무 진짜 신기하죠, 그죠? 하여튼 이렇게 1800년도에 적외선이 발견되고, 그 다음에 1820년도에 이게 온실 효과를 누군가가 실험적으로 검증을 해요. 그러니까 진짜 온실 비슷한 걸 만들어 놓고 이 온도가 올라간다. 그걸 이제 장 바티스트 조제프 프리에라는 사람이 이제 이게 대기가 온실 효과가 있다라는 이제 글을 써요. 이 프리에라는 사람은 들어보신 적 있어요, 혹시? 맞아요, 그 사람이에요. 예. 이 19세기 과학자들은 정말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프리에는 공상적 사회주의에도 프리에 나오는데 그 사람은 다른 사람일 거고, 어마어마한 사람들, 여기 나오는 프리에, 틴들, 맥스웰, 헤르츠 이런 사람들 정말 대단한 사람들. 나는 지금 다들 이제 미래가 어떻게 될까 궁금해하지만 19세기가 진짜로 어마어마한 과학적 발견이 있었고, 이 사람들을 좀 조명하는 기획이 좀 있었으면 사람들이 좀 많이 알면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25년 지나서 대기 온실 효과가 추측됐고, 1859년은 또 그러니까 또 이 날짜, 이 연도가 또 특별한 연도죠. 다윈 종의기원이 아마 이때 발표됐을 텐데, 하여튼 그런 거 생각하면 이 시대의 어떤 지적인 그게 얼마나 밀도가 높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존 틴들이라는 사람이 이제 온실 효과를 일으키는 기체가 뭐냐 이걸 밝혔는데, 그게 이제 이거예요. 저는 사실 이걸 설명하려고 놓은 게 아니고, 이게 기본적인 사실을 발견하는데 저렇게 단순한 장비 가지고 하는데, 이제 그 뒤에 후속 발견을 하려면 이만큼 복잡한 게 필요했다. 그런 이야기를 보여주고 싶어서. 이 시대에만 해도 아직까지 이제 전기라는 게 없었잖아요. 전기가 없었기 때문에 보면은 백큐ම් 펌프도 있고 복잡한 게 있는데, 백큐ම් 펌프도 수동이에요. 이거. 손으로 다 했었고. 그 다음에 보면 가스 스플라이, 그러니까 산소통, 가스통이죠. 가스통에다 필터 있고, 온갖 이런 장비들, 그 다음에 이게 핵심적인 게 열전대인데, 서머 파일이라고 되어 있는데, 파일이라는 게 열전상을 여러 개 직렬로 연결했다 그래요. 직렬로 연결해버리면 이제 이게 전류들이 다 모이니까 작은 온도 변화도 체크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이런 CO2라든가 이런 것들이 열을 흡수해가지고 온도를 올린다라는 걸 밝혀내요. 그러니까 이게 이거는 적외선 자체를 디텍트한 게 아니라 적외선 때문에 적외선 흡수로 인한 열을 디텍트한 거죠. 하여튼 이렇게 복잡한 장비를 가지고 이제 덜 중요한 발견을 했다. 그런 이야기를 하려고 이렇게 보여드린 거고. 그 다음에 이 책에는 아마 오시면은 지구 온도를 결정하는 가장 결정적인 요인은 복사죠, 복사. 복사를 이야기하려면 전자기파라는 존재를 모르면 안 되는데, 맥스웰이 하여튼 1865년도에 이제
그 맥스웰 방정식을 만들어내고, 물론 그 형태는 아니지만 만들어내고, 그다음에 이게 전자기파 이걸 조합하면 전자기파를 기술하는 방정식이 나오고, 이 방정식이 빛 속도가 거기는 속도항이 빛 속도하고 똑같다. 그러니까 전자기파 일반적인 전자기파라는 게 존재할 거다라는 것을 예측했고, 그로부터 10년쯤 지나서 독일 사람 하이니 헤르츠가 전자기파를 검출을 했고, 요때 임시로 해가 마르코닌이 전신 무선 전신 나오고 그랬고, 이제 1900년은 이제 흑체 복사 이론. 흑체 복사 이론은 과학사에서 중요하지만 이게 결국은 태양도 흑체고 지구도 흑체다라고 생각해서 시작하는 게 지구온난화의 기본이니까 흑체 이론이 만들어져야지 지구온난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죠. 요게 이제 전사라고 할 수 있고, 그다음에 여긴 안 썼지만은 그 렌트겐이 X선을 발견하는 게 1900년이잖아요. 그런 거 보면은 1800년부터 1900년까지 19세기는 사실 인류가 빛을 정확하게 아는, 빛이 뭔지 정확하게 알아가는 시대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원리를 보면 우리가 초등학교 때부터 귀에 따갑도록 듣죠. 열전달의 기본은 이제 복사 대류 전도다. 여기서 제일 안 중요한 게 전도예요. 햇빛이 쬐면은 땅이 데워지지만 50cm, 1m만 들어가도 1년 내내 온도가 안 변하죠. 그러니까 이건 평균 기온이기 때문에 1년 평균 기온을 따지는 거고, 얘는 1년에 못 미쳐서 열이 스며들다가 다시 다 방출돼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복사는 지구 내부로 들어가는 복사는 거의 무시하고, 복사가 중요하다면은 지구 표면에서 공기 자체는 복사에 의해서도 데워지지만 열전도에 의해서 표면이 데워지고 그게 대류에 의해서 열이 올라가잖아요. 그런 정도면 정도가 그거 하고, 복사가 이 온도가 얼마나 되느냐는 걸 결정하고, 그다음에 대류가, 그러니까 대류라는 게 이제 공기도 있고 바다도 대류를 하죠, 그죠? 대류라는 게 결국은 열을 섞어주는 거잖아요. 열을 섞어주는 이게 온실 효과로 복사 때문에 결정된 온도를 약간 올려주는데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복사 대류가 중요하고 전도는 덜 중요하다. 이게 태양도 흑체고 지구도 흑체로 보는데, 흑체가 뭐냐? 흑체가 뭐냐 이제 설명하면 또 이게 1시간 갖고도 부족하는데 내가 이해하기는 그래요. 흑체라는 그냥 아이디얼라이즈, 이상화된 어떤 이론을 만들기 위해서 이상화된 거다. 그러니까 우리가 뉴턴이 그 태양계 모델도 마찬가지잖아요. 지구, 달 다 부피를 갖고 있고, 근데 그냥 질점으로 치면 질점이라는 거는 점에 모든 질량이 몰려 있는 그렇게 엉성하게 건설을 해가지고 다 정확하게 맞잖아요. 그러니까 이상화된 질점이라는, 그러니까 지구라는 거를, 태양이라는 걸 질점이라는 이상화된 대상으로 만들어갖고 계산을 하는데, 그 흑체도 열역학에 해서 이상화된 대상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정의를 보면 모든 복사를 흡수하고 그다음에 내부에서 일어나는 모든 복사를 방출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렇게 말해가지고는 잘 이해가 안 가고 물리 공부해도 잘 몰라요. 흑체 복사 법칙, 이거는 이제 슈테판 볼츠만 법칙이라고 하고 플랑크 법칙이라고 하는데, 그 슈테판 볼츠만은 이제 이게 경험적으로 그 피크 온도가 에너지 총량이 온도의 4승에 비례하더라. 그 이야기 했고, 이건 경험 법칙이고, 긴 파장 쪽에서 맞는데 짧은 파장에서 안 맞고, 이걸 이론적으로 일반화한 게 플랑크 복사 법칙이고, 그러니까 슈테판 볼츠만 법칙이라고 하나 플랑크 법칙이라나 똑같은 말인 경우가 많아요. 복사를 결정하는 기본 법칙이고, 그 다음에 키르히호프의 법칙이라는 거는 이게 흡수하고 방출하는데 모든 파장대에서 흡수하는 양하고 방출하는 양은 같아야 된다. 그러니까 뭐냐면 내부가 아무리 복잡하고 뭐든 해도 이게 진동수 영역이 바뀌지 않는다는 거죠. 그 에너지, 그 진동수로 들어온 에너지 때는 똑같은 진동수로 나간다. 그러니까 이게 있어야지 이제 다른 계산이 다 맞아 들어가는 거고, 그 흑체 복사, 그 플랑크 법칙은 이 전체를 말하는 거고, 키르호프 법칙은 이게 파장별대로 말하는 거고, 이렇게 되는 거고,
적외선 흡수는 왜 되느냐? 왜 CO2가 적외선 흡수하느냐? 요 이야기인데, 분자라는 게 사실상 오실레이터다. 그러니까 일종의 말하자면 소리굽새 같은 거. 소리굽새 두 개 들고 뭐 하나 땅 때린 다음에 이 진동도 똑같으면 가까이 가다 되면 얘도 같이 울잖아요. 그것처럼 그 이산화탄소가 얘가 CO2 여기 지금 보면은 구조가 나와 있지만 이게 물론 아시겠지만 이게 그 안에 전자가 있어갖고 전자 돌다가도 얘도 자외선 맞으면은 이제 뭐 역이 됐다가 떨어지면서 뭐 빛 나오고 이렇게 하는 것처럼 얘가 회전 모드, 진동 모드 이런 것들이 다 소리흡수 같은 역할을 해가지고 그 맞는 에너지가 들어오면은 이제 공명을 하는 거죠. 공명을 하고 흡수했다가 나중에 내놓는데 이것 때문에 이제 적외선 때 이제 흡수가 일어나는 거고 흡수는 어떻게 일어나냐면 어떤 에너지가 일어나느냐 하면은 이것처럼 이거 한쪽은 찌부러들고 한쪽은 늘어나는 진동 모드. 그다음에 이것처럼 이렇게 휘는 진동 모드. 이 두 가지 때문에 적외선 흡수가 생긴다. 그런 이야기고. 그다음에 클라우지우스 클라페롱 방정식 이거는 뭐냐면은 공기 중에 포화 수증기압. 그러니까 같은 공기가 수증기를 머금을 수 능력 총합이잖아요. 이게 온도가 올라가면 막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가 버려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그러니까 이게 온도가 0.5도, 뭐 1도 이렇게 올라가도, 그러면 머금을 수 있는 수증기의 양이 많아져 버리고, 그러면 실제로 수증기 총량이 많아져 버리고, 온실가스로 CO2를 말하는데, CO2는 한번 대기에 올라가면은 잘 흡수가 안 되기 때문에 중요한 거고, 수증기는 실제로 흡수율은 훨씬 큰데, CO2보다 덜 중요한 이유는 잘 아시겠지만 올라갔다가 구름 돼서 비돼서 떨어져 버리잖아요. 그게 뭐 며칠 몇 주 만에 이렇게 머물기 때문에 덜 중요한데 이게 CO2가 많아져 버리면 온도가 올라가면서 수증기가 오래 머물 수 있는 함량이 많아져 버리고 걔가 온실 효과가 일으키기 때문에 이게 상승 효과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지금 뭐 이야기를 하면은 이것뿐만 아니라 이제 이렇게 되면서 이 극지방에 눈이 녹잖아요. 눈은 알베도라 그래가지고 이 눈이 흰색이면은 반사 면적이 많아갖고 웬만한 걸 다 내보내버리는데 이게 반사 면적이 줄어버리니까 얘가 또 상승작용을 하는 거예요. CO2가 이제 뭡니까 이걸 키스톤이라 그래야 되나 하여튼 트리거라 그래야 되나 그런 역할을 해가지고 몇 배 막 지수적으로 이렇게 그 온도에 영향을 준다는 거죠. 그 기본적인 메커니즘이 클라우지우스 클라페롱 방정식. 그러니까 온도가 조금만 올라가도 포화 수증기값이 높아지고 포화 수증기값이 높아지면 수증기가 많아지고 수증기의 온실 효과 때문에 다른 것들이 연쇄적으로 바바박 이렇게 된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문제를 다시 정의하면은 사실 뭐 그런 거잖아요. 춥다, 전기장판 켰다, 온도가 쭉 올라갔다, 어느 정도에서 딱 더 이상 온도가 안 올라간다. 그러면은 이 평형 조건 가지고 얘가 열이 얼마나 더 들어왔고 열이 얼마나 더 빠져나가느냐 이거 설명하는 건데 아까 이 설명은 미흡하지만 태양이 6000K 태양 표면 온도 6000K인 흑체고 지구는 255K, 그러니까 영하 18.7도씨의 그 흑체다. 이게 기본적인 사실이고. 그런데 지구에는 이제 바다도 있고 대기도 있어가지고 얘가 14.5도다 실제로는. 33도 정도 더 올라가는데 요만큼의 온실 효과를 기본적으로 갖고 있다. 이런 이야기고. 여기 지금 14.5도라고 한 거는 마나베가 그때 내가 아까 적외선 이야기 할 때도 했지만 50년대 후반, 60년대 이때 막 연구를 시작할 때 지구 평균 온도가 14.5도였던가 봐요. 실제로 1800년대 이때는 분호에 따라 다른데 13.7도, 13.9도 정도 되고 또 그다음에 벌써 1도는 올랐고 뭐 이런 상황인데 그래서 여기는 14.5도를 기준으로 하더라고 계산을. 지금은 몇 도나 됐을 것 같아요?
1도 올랐으니까 15.1도 뭐 이 정도 된다고 들었어요. 이거 뭐 빨리빨리 해치워야 되겠다. 어쨌든 이 역사 두 번째 버전 이제 초기의 시도를 보면 벌써 1894년도에 이미 인간에 의한 지구온 난화를 이야기하기 시작해요. 아레니우스라는 사람이. 이 사람은 뭐냐면 단순한 기후 모형을 가지고 위도별, 계절별로 지구 평균 기온을 그냥 내 가지고 이걸 뭐 계산해 가지고 5 내지 6도 오른다, 올라간다 이런 이야기했고, 그다음에 헐버트라는 사람이 1931년도에 이 사람 이론이 이제 기후 모형의 그 원조예요. 대기의 연직 기후 모형, 복사 대류 모형을 가장 원시적으로 만들어 갖고 이제 이 대기를 두 층으로 2층으로 나눠 가지고 계산을 해요. 계산해서 4도라는 기후 민감도가 4도다라는 답을 냈고, 그다음에 몇 년 뒤에 캘런더라는 사람이 데이터 가지고 관측 데이터 가지고 이렇게 계산을 했고 2도 오른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이 사람 이게 단순하고 뭐 이래서 굉장히 인기가 있어서 헐버트가 묻혀버렸다고 해요. 근데 이제 헐버트 이론을 드라이브 해가지고 확장해가지고 기후 모형을 만들어낸 사람이 이제 마나베 슈크로 박사고, 이 책인 저자가 이제 1931년도에 시코쿠, 그러니까 일본 혼슈 밑에 시코쿠, 일본 열도가 주섬이 4개잖아요. 혼슈 밑에 시코쿠 에이메현이라는 곳에서 태어났는데, 부모님이 다 의사였고, 마을에 하나밖에 없는 병원을 경영했다고 해요. 이분은 어릴 때부터 뭐 태풍 뭐 이런 기상현상에 굉장히 관심이 많았고, 51년도, 그러니까 해방 직후에 우리는 해방이고 걔들은 패전이죠. 패전 직후에 이제 도쿄대학교 물리학과 들어가가지고 학사, 석사, 박사를 다 여기서 해요. 석사, 박사도 소속 물리학부인데 기상학을 하신 것 같고, 유튜브 같은데 이분들 이걸 읽어보니까 들어보니까 여기 스마고린스키라는 분이 미국 기상국 연구 대빵이었는데, 58년도에 이분이 박사학위 논문을 다 정리해가지고 학술지에 내잖아요. 일본 기상학회지에 학위 논문을 정리해서 냈는데, 그거를 읽고 스마고린스키 박사가 이 사람한테 편지를 보냈대요. 미국 와서 나하고 같이 일하자. 그래서 바로 그게 그냥 미국으로 가요. 여기 지금 NOAA, 그러니까 미국 해양기상청, 해양대기청, GFDL은 지구물리 유체역학 연구소인데 이런 조직이 없었어요. 그때는 기상청, 우리말로 치면 기상청, 우리말로 기상청 전에 어떤 기관 이름이 뭐였는지 아세요, 혹시? 기상대였다가 관상대였어, 관상대 옛날 이름이. 관상대라는 이름이 왜 나왔냐면은 조선시대에 관상감이라는 게 있었고, 관상감은 이제 기후 전문 다 하는 데고, 이것 때문에 찾아봤더니 관상감은 영의정이 보통 관상감 대표를 겸직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총리직속이 아니고 왕직속 기구였다 그러더라고. 어쨌든 이게 기후과학이라는 게 원래 중요한 건데, 굉장히 중요한 건데, 이 사람이 권력을 가지는 건 아니기 때문에 항상 뒤에 있는 조직이죠. 근데 뭐 전쟁을 하든 뭐 농사를 짓든 기후 안 챙기고 되나요? 기후 굉장히 중요한 거고, 옛날부터 중요한 대접을 받던 학문이라는 거죠. 어쨌든 이 시대에는 미국에서는 웨더 부로, 그러니까 기상국, 우리말로는 기상국 산하 연구부에 이 사람이 들어갔고 바로 이제 그때는 워싱턴 교회 연구 조직이 있었대요. 이따가 1963년도 한 5년쯤 지나서 이제 프린스턴 대학 본 캠퍼스하고 몇 마일 떨어져서 또 다른 캠퍼스가 있는데, 거기에 있는 연구소로 갔는데, 거기도 이제 프린스턴하고 학연 연계라고 해야 될까? 그런 조직에 이제 리더 거의 수준으로 이렇게 이끌고 있었고, 지금도 이제 프린스턴 대학 교수지만 1968년도 프린스턴 대학 교수라 이때는 겸직인가 이랬고,
2000년대부터 정교수가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기상청 그 산하연구소의 그 브레인이었다. 2021년도에 이제 본인 말만 생각지도 못했던 노벨상을 받죠. 기후학에 노벨 물리학상이 주어질 수 있다고 생각도 못했겠죠. 이분은 또 뭐 일본 출생이긴 하지만 미국 국적을 가진 분이고, 미국 국적을 가졌고 이제 미국에서 더 오래 살았지만 유튜브 인터뷰 같은 거 보면은 완전히 일본 토종 발음 그대로 갖고 있어요. 이제 그 2021년도 노벨 물리학상을 보면 이게 어떻게 주어지냐면, 일단 노벨 물리학상을 어떤 사람한테 주느냐 기준이 뭐냐면은 중요한 발명 또는 발견, 그다음에 근데 여기에서 또 그 응용은 또 안 줘요. 잘 응용은 안 주고 기초연구만 주는데, 그러면서도 인류에 큰 혜택을 준 그런 업적이 준다가 되어 있거든요. 노벨 물리학상은 여기 주어졌다는 것은 그 기후온난화가 이제 입증됐다는 신호고, 크게 두 가지. 그러니까 마하베 슈토로 박사, 클라우스 하셀만, 이건 기후학이고, 그다음에 이게 복잡계 과학,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서 줬는데, 그러니까 첫 번째는 물리학적 기후 모델링과 지구 온난화의 수학적 예측 가능성을 증진했다. 또 하나는 이제 원자에서 형성 단위에 이르는 물리학적 체계에서 무질서와 변동의 상호작용.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미시적인 거에 관심을 가지는 물리학이 이 지구 스케일의 문제에도 도움이 된다. 이렇게 이제 스토리를 만들어서 세 사람한테 준 거예요. 구체적인 업적을 보면 마하베 슈크로 박사는 대기 해양 결합 모형, 그건 기후 모형이고, 그 대서양 좌우면 전도순환, 그 해양 컨베이어라고, 그 바다가 어마어마하게 큰 스케일의 어떤 해류가 그 흐름이 있다. 에너지 및 물의 순환이 있고, 그거를 이제 기후 모델링 가지고 그게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이제 입증을 했고, 그 다음에 기후가 어떻게 바뀌었을 때 이게 어떻게 바뀔 거다라는 거를 이제 추적을 할 수 있다라는 입증을 이 사람 이론 공헌으로 했고, 마나베 슈크로 박사는 보면은 거의 그 기후 모형의 대부고 그냥 창시자에서 최고봉이고 뭐 이런 사람 같아요. 클라우스 하셀만이라는 사람은 확률적 기후 모형, 이건 무슨 이야기냐면은 기후 강제력을 이야기했는데, 기후 강제력은 이제 일정한 기후 강제력이잖아요. 그러니까 CO2가 두 배가 됐다, 또는 태양이 갑자기 2% 더 빛이 많이 났다, 이런 건데, 이 사람이 한 거는 날씨의 변화라는 거는 이게 랜덤 워크, 무작위적인 변화가 있는 거잖아. 근데 무작위적인 변화가 랜덤 워크를 하게 되면, 이게 평균은 그 제자리겠지만 랜덤 워크를 하면은 평균 제자리 안 했잖아요. 계속 이제 시행 횟수의 루트 배만큼 이렇게 제자리에서 멀어져 가거든. 그거하고 비슷하게 확률적 일정한 기후 강제력이 없어도 랜덤한 기후 강제력 가지고도 기후가 드립트할 수 있다. 랜덤 워크하고 다른 거는, 랜덤 워크는 그게 없어. 복원력이 없는데, 기후는 그 복원력이 있어. 약간 변했다가도 이게 원래 자리로 되돌아가려는 힘이, 그 관성이 있는데, 그 관성이 있는 상태에서 무작위적인 강제력이 주어졌을 때 이게 기후가 어떻게 드립트하나, 그거를 이제 찾아냈고, 그다음에 최적 지문법, 이건 뭐냐면은 기후 온난화가 있다고 해도 이게 인간의 것인가, 인간에 의한 것인가라는 거를 밝혀내는데, 어떻게 밝혀내냐면은 노이즈가 훨씬 크고 시그널은 노이즈 속에 파묻혀 있을 때 이 시그널을 어떻게 밝혀낼 것인가. 인간 발의 기후 온난화라면 온도가 어디서부터 올라가야 돼요? 지구 상공에서 올라갈까요? 밑바닥에서 올라갈까요? 밑바닥에서 먼저 올라가겠죠, 그죠? 육지에서 올라갈까요? 해양에서 올라갈까요? 인간이 만들어냈으면 사람 사는 곳에서 먼저 온도가 올라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후 온난화가 어떻게 번지냐라는 거를 어떤 방법에 의해서 이걸 어디에서 어디로 가느냐를 찾아내 가지고, 이게 빼박 사람 때문에 올라가는 거다라는 걸 이제 입증을 했다 그래요. 클라우스 하셀만이라는 분이. 그러니까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기후 온난화의 논쟁이 지금은 이제 거의 픽스된 것 같지만 기후 온난화가 있다 없다 이 수준의 그 문제와 그다음에 기후 온난화가 일어나고 있다면 이게 인간의 영향이 아니다. 이게 다 기본적인 어떤 질문 대상이었고 그 유명한 학자들 지금도 지금 아니라고 우기는 사람들이 있는데 크라우스 하셀만이나 마나베 슈코르 박사가 이제 아니다라는 걸 이제 합리적으로 밝혀냈다라고 스웨덴 한림은 이제 딱 공연을 해버린 거예요 지금 그런 상황이고 여기 또 재밌는 거는 이런 이야기는 이제 아무도 말을 안 하겠지만 노벨상 받은 기관을 보면은 프린스턴대, 독일 막스 플랑크 연구소, 그다음에 이탈리아 사피엔자대 여기가 다 엘리트 기관들이잖아요. 최고 엘리트 기관들. 뭐 사피엔자대 여기는 뭡니까? 그 페르미가 그 망명 가기 전에 있었던 대학이고 일종의 우리나라로 지금 서울대 같은 데죠. 조르조 파리시 이 사람들 나이 많은 분인데 은퇴하고 나서 이제 린체이 학회 회장이 됐다 그러더라고. 그 린체이 학회는 이게 그 완전 후신은 아니지만은 갈릴레오 갈릴레이가 그때 막 난리칠 때 그때 창립된 학회고 린체이 학회에 발표한 내용이 이제 그 문제가 돼갖고 가택연금 당하고 막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유서 깊은 어떤 국가가 밀어주는 기관들이다.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겠고 하셀만에 나온 그 막스 플랑크 연구소도 마찬가지예요. 여기도 이게 직계 후세인이라고는 할 수 없지만은 막스 플랑크 연구소라는 데가 굉장히 많아요. 물리 연구소, 뭐 기상 연구소, 뭐 무슨 뭐 인간과학 연구소 뭐 엄청 많은데 이것도 굉장히 독특하더라도 그러니까 이게 민간 단체인데 독일 정부에 받는 돈이 80% 90% 예산을 받아서 운영하는데 돈만 받고 간섭은 안 받는데요. 성공의 중요한 요인이 돈 주는 사람이 간섭 안 해야 되는 거예요. 이 막스 플랑크 이 사람도 막스 플랑크 그 재단인가 협회라는 게 있는데 그 협회 산하에 연구소가 막 엄청난 많이 연구소가 있고 이 협회는 바로 정확하게 이제 카이저 베를린 협회의 후신이에요. 카이저 베를린 협회는 나치에 부역했기 때문에 해체되고 그러니까 아픈 역사 이탈리아도 그렇고 또 보면은 마나베 슈코르는 미국인이지만 출신이 일본이잖아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 2차 대전 패전국이야. 2차 대전 패전국 과학자들이 이제 상을 받는다는 거는 그래서 이런 이야기는 뭐 그냥 갖다 붙일 수 있는 이야기지만 패권이 패전국에서 승전국으로 다 넘어가고 1세계 미국, 영국, 유럽 사람들이 과학상 다 휩쓸다가 이제 물론 일본 많이 받아왔지만은 경쟁했던 국가들의 과학 역량이 쉽지 않았다. 이제 올라왔다. 이런 식으로 볼 수도 있는 거야. 카이저 베를린 협회의 후신의 이 국가에서 밀어주는 그런 기관이다.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거고. 마나베 슈쿠로도 보면 뭐 도쿄대 나왔으니까 여기서도 일본 국가의 핵심적인 기관들 출신들이 받았다. 뭐 이런 관찰을 해볼 수 있는 거고 그 노벨상이 이렇게 주어졌다. 그다음에 이제 모형 이야기를 할 건데 모형이 그러니까 가장 단순한 모형은 그냥 흑채다. 그게 가장 단순한 모형이고 흑채 위에 이제 이 뭐가 대기층이 하나 덮어 씌워져 가지고 말하는 게 그 1차원 모형. 1차원 모형 넘어서면 이제 바로 이제 3차원 모형이 되는 건데 해양을 말하지 않고 대기 대순환 그러니까 대기하고 그 육지하고 이 인터랙션만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게 이제 옆에 좌측일 거고 그다음에 해양의 대순환 모듈이 있고 그다음에 대기 모듈이 있고 이걸 다 합쳐 가지고 하는 게 대기 해양 결합 모형인데 운동 방정식 뭐 여러 가지 그 인터랙션이 있고 그다음에 운동 방정식이 있고 연력학 방정식이 있고 수증기 연속 방정식 수증기가 생겼으면 어디로 나가고 어디로 빠져나가고 이게 계산이 맞아야 되잖아요. 이거를 다 이제 수식화 해가지고 셀마다 뭐 온도, 기압, 뭐 그다음에 바람 벡터, 뭐 풍량하고 풍속 뭐 이런 거를 데이터로 놓고 난 다음에 이걸 다 차분 방정식으로 만들어가지고
자, T1에서 온도 기압 요건 요렇고 이제 파라미터가 요렇다. 아니면 T2에서는 어떻게 되냐? 델타 다 해가지고 쫙 넣어가지고 계산해서 다 이제 연속 연관 계산해가지고 답 나오고 이렇게 해서 착착착 넘어가는 거지. 그렇게 넘어가는데 내 챗GPT한테 그려보라니까 이렇게 엉성한 그림을 그려주던데 어쨌든 셀이 이런 식으로 만들어갖고 이걸 여러 층을 만드는데 처음에는 2계층밖에 없었어요. Z축은 2계층밖에 없다가 나중에는 20계층, 9계층, 9계층, 20계층 하는데 요즘 한 100계층만 정도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 셀 자체는 처음에는 이제 영역 자체를 너무 복잡하니까 10,000km. 지구 둘레가 40,000km니까 10,000km는 어느 정도는 대충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이 셀 크기는, 그러니까 범위는 10,000km, 셀 크기는 1,000km. 10x10 정도 되겠죠. 10x10x2. 이런 셀 가지고 이제 저런 계산을 해가지고, 이거 가지고, 이렇게 해보니까 Z기류도 나오더라. 이런 걸 밝혀내는 거예요. 밝혀내고, 이게 점점 이제 정교화돼가지고, 이러다가 지구의 6분의 1, 적도 반 자르고 방구를 또 3분의 1 잘라갖고 수박 생각해보면 상상되겠죠. 그 안에서 하다가, 그 다음에 이제 다 하는 거죠. 4만 킬로면은 1000킬로만 해도 다 돌리면 얼마나 돼요? 40칸이죠. 그죠? 40칸인데 이거를 뭐 400km 뭐 이렇게 하면 뭐 400칸 이렇게 되면 한 층이 보통 막 10만 셀, 뭐 만 셀, 10만 셀을 쉽게 나오죠. 그렇게 해서 거기다가 20층 쌓아버리면 막 100만 셀 막 우습게 넘어가 버리는데 그거는 최초에는 타임스테이를 10분으로 했대요. 10분 뒤에 계산해가지고 집어넣고 10분에. 근데 10분도 이제 복잡한 데는 10분이고 해양 같은 데 별로 이 부딪히는 데 없고 이런 데는 그러니까 또 이 파라미터들 그런 것들도 많이 집어넣어야 되는데 그런 거는 많이 변하면 6시간에 한 번씩 바뀌어주고 그 큰 거는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바꿔주고 이런 식으로 계산을 했다 그러더라고요. 계산을 하면서 하나하나 이제 입증할 수 있는 기상현상들을 이제 입증해가지고 이게 맞으면 또 더 정교화시키고 그 컴퓨팅 파워, 그다음에 기상현상 이런 것들을 이제 끼워 맞춰가지고 이 기후학적으로 말이 되는 방향으로 계속 끌고 나가는 거죠. 그게 이게 마나웨 박사가 했던 일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은 시간 스텝이 10분이 아니고 30초. 그다음에 조밀하게 한 셀이 20km. 이게 글로벌 그 기후 모형이니까 그렇지. 이걸 원래부터 이거는 웨더 팟캐스팅. 그러니까 오늘 내일 날씨 변화를 하는 코드 갖고 시작을 하거든요. 지금 날씨 변화하는 거는 몇백 미터 수준까지 한다 그러더라고. 그리고 또 하나 재밌는 거는 옛날부터 쌓여왔던 과학 계산들 모듈들은 컴퓨팅 모듈들은 다 포트란 랭귀지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요즘 포트란 물론 포트란이든 뭐든 배워서 하면 되지만 이 라이브러리들이 굉장히 많이 쌓여 있는데 소스 코드가 다 있긴 한데 이걸 어디다 쓰는 건지 어떻게 작동하는 건지 이제 코멘트가 많이 달려 있지도 않고 플로우 차트도 없고 골 때린다 이랬는데 그게 10년 전, 20년 전 이야기인데 지금은 인공지능 가지고 그냥 이거 다 해독이 된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포트란 모듈의 라이브러리 재활용을 인공지능을 이용한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하여튼 이거 하면서 이제 이게 이론이고 실제니까 하다 보면은 뭡니까 시뮬레이션 수치가 바운더리를 벗어나 버리고 이런 경우도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어떤 방식으로 이걸 제자리로 돌려놓고 하는 그런 어떤 노하우들이 굉장히 많더라고. 그다음에 여기는 없지만 이제 무슨 다른 어떤 소용돌이라든가 이런 기상현상들 이런 거 이걸로 모사할 수 없는 걸 계속 옆에서 집어넣어주는 그런 식으로 해서 기후 모형을 만들어 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어쨌든 제트기륜이 그다음에 무역풍이 이런 걸 다 예측을 해내고 재현을 해내고 그다음에 더 나가서 이제 뭡니까 대서양 해양순환 이런 것까지 다 밝혀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이걸 가상 실험실
해가지고 이게 이런 식으로 되면 어떻게 된다. 이런 걸 이제 밝혀내는 그 완전한 이제 과학 도구로 자리 잡았다. 그래서 이게 가장 핵심적인 건데, 그러니까 민감도 그러니까 얼마나 오르는데, 여기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온도가 올라가면 흑체 온도가 올라가니까 얘가 내뿜는 에너지 양도 많아지잖아요. 많아지는 그거를 이제 플랑크 대목이라고 그러는데, 대목 피드백, 플랑크 피드백이 그 1.2도쯤 된대요. 저기 기후 강제력이 CO2 2배가 됐을 때 1.2도쯤 되는데, 요거는 이제 그게 없을 때 이야기고, 온실 효과가 아예 없는, 대기가 없는 지구의 이야기고, 대기가 있는 지구에서는 이제 중요한 네 가지 이제 피드백이 있어요. 연직 감률. 연직 감률은 뭐냐면 잘 아시겠지만, 지구는 표면 온도가 15도고 위에는 뭐 몇 도인지 모르지만 하여튼 지금 훨씬 작잖아요. 그럼 당연히 어디선가 그 온도가 내려가야 돼요. 그러니까 지구에서 지상에서 어느 정도까지는 그 온도가 쭉 내려가는 그 구간이 있잖아요. 그거를 내려가는 그 기울기를 연직 감률이라고 그러거든요. 그 연직 감률 자체가 온도가 올라가면 이게 바뀌죠. 바뀌는데 이게 적도지방 다르고 극지방 다르대요. 그래서 복잡한데 어쨌든 연직 감률이 바뀜에 따라서 이게 전체적으로 온도를 못 올라가게 마이너스 피드백 효과가 된대요. 그다음에 수증기는 이제 아까 이야기했던 클라페롱 뭡니까? 클라우지우스 클라페롱 방정식에 의해서 대기의 수증기 함량이 증가하니까 온실 효과가 커지죠. 그다음에 그 구름 대목임. 구름 자체는 구름이 있으면 구름 상층부에서 이게 흰색이니까 그 태양 복사를 그 반사시켜 버리는 역할도 하고, 그다음에 이 수증기 덩어리니까 얘가 온실 효과로 지구에서 올라오는 열을 차단해 버리는 역할도 하는데, 해서 네트 해보면은 전체적으로 플러스 지구 온도를 데피는 쪽으로 역할을 하지만 불확실성이 크대요. 불확실성이 커서 그 기후 민감도에 항상 플러스 마이너스가 들어가는 이유가 주된 이유가 구름 대먹임의 말 그대로 구름처럼 모호해서 그렇다고 이야기하고, 그다음 알베도는 이제 온도가 올라가면은 이 눈 쌓인 면적이 확 줄어버리니까, 그러니까 온도가 올라가는 쪽으로 기여를 하는 거죠. 원래는 1.5도, 1.2도, 그러니까 흑체로만 따졌을 때 1.2도였던 게 지금 뭐 대략 그 3도, 2.5도에서 4도 정도 지금 이야기하고 있죠. 2배 올라갔을 때. 그래서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제 그 이런 기후 모형을 가지고 빙기, 간빙기 변화도 재현해보고, 지구 온난화도 이제 CO2 농도가 4배 됐을 때, 2배 됐을 때, 그다음에 그대로 있을 때, 그다음에 2분의 1로 줄었을 때, 이것뿐만 아니라 뭐 하여튼 여러 가지 모습들을 바꿔가면서, 그다음에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고, 그다음에 뭐가 올지도 모를 때는 뭐 여러 가지 다 해보는 거죠. 다 해보기 위해서 이게 컴퓨팅 파워는 약하니까 이걸 최대한 간략화해가지고 여러 개 돌려가지고 그걸 평균해가지고 모델을 여러 개 하고 그걸 평균해가지고 이제 이게 평균 기온 온도라고 말을 하는데, 그런 그 방법을 앙상블이라고 부르죠. 그렇게 해서 알아낸 게 이제 뭐 극증폭이라는 건 알려진 효과인데, 이제 기온 온난화가 아까 이야기했던 그 수증기 이런 것 때문에 CO2가 조금만 많아져도 확 커진다는 건데, 이게 극 때문에 더 커진다. 커지는 이유는 눈 내리는 눈 면적이 줄어들어서 그렇고, 그다음에 눈 면적이 줄어드니까 그 밑에 그 바닥이 드러나니까 눈에서 반사돼야 될 게 이게 다 흡수돼 가지고 안 흡수할 열이 또 흡수되기 때문에 그렇고, 열대지방 가까이면 기상현상이 많아가지고, 기상현상이 많다는 것 자체가 이제 이 열을 올리는 걸 차단시키는, 열 들어오는 걸 차단하는 효과가 있는데, 얘는 그냥 다이렉트로 꽂아버리니까 가열 효과가 크다는 거고, 이게 대기 안정되어 있기 때문에 도리어 이제 CO2가 조금만 올라가도 그것들의 어떤 상승작용이 훨씬 더 크다는 거고,
이런 거기 때문에 극지방이 훨씬 더 온도가 많이 올라간다. 근데 북극이 심하고 남극은 좀 덜하다. 그런 이야기고. 자, 이제 거의 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밝혀낸 게 해양 컨베이어, 해양 대순환. 이 지금 해양에 이제 그러니까 차가운 물이 어떻게 형성되냐면 대충 이야기하면 남극 대륙이 이게 둥글고 여기에 이제 막힌 데가 없기 때문에 얘가 막 해류가 어마어마한 속도로 어마어마한 양이 막 빙빙 돈대요. 빙빙 돌면서 얘가 안팎으로 물이 솟아오르고 내려가고 하는 복잡한 이게 있는데 그 돌아가는 양이 전 세계 지구 하천 배출량이 130배쯤 된대요. 그렇게 맹렬하게 돌아가고 있고 그 돌아가면서 이 극지에서는 물이 차가워지면 물이 얼 때 염분이 배출되고 염분이 배출되면은 그 염분을 먹으면 물이 무거워지고 무거운데도 차가우니까 안으로 들어가는 거죠. 들어가 막 수세 넣는 역할을 이제 남극 해양 순환해류가 만들어주는 거고 쑥 바다로 들어갔다가 들어가는 건 굉장히 빨리 들어가는데 여기서부터 그냥 느린 속도로 이제 바다 밑바닥에서 어디론가 가는 거죠. 어디론가 가가지고 이제 솟아오르고 그다음에 남극해뿐만 아니라 여기 저쪽에 저기 엑스표되어 있는 게 그건데 내려가는 건데 저기 뭐 북대서양 이런 데서도 내려가는데 이게 지금 지구의 어떤 기후 자체를 잡아주고 있는데 얘들이 지구 온난화가 되면은 북대서양 쪽에 비가 많이 오고 그다음에 극지방이 온도가 올라가 버리고 비가 많이 오면 염분이 많은 물이 이제 묽어져 버리겠죠. 그다음에 온도가 많이 안 많이 안 차가워져 보면 그러니까 이 물이 그 4도씨에서 제일 밀도가 크잖아요. 그러니까 밀도가 안 크고 이렇게 되면은 해양 컨베이어 들어가는 이제 차가운 물이 안 만들어지면은 해양 컨베이어가 스탑되면은 이게 빨라지면은 빙하기가 오고 스탑되면 이제 어마어마한 온난화가 오고 뭐 이런 거를 기후 오염 가지고 다 이게 추적을 해가지고 이렇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극지가 있고 해양 컨베이어가 굉장히 어떤 중요한 역할을 하고 물 가용성도 이제 변화가 있는데 온난화가 일어나면 또 클라우디우스 클라페롱 방정식 때문에 강수율이 증가하고 강수율이 증가하는데 이게 울풍들풍하게 증가하고 그렇게 해서 지금 사막 지역은 더 사막화되고 지금 홍수 많은 지역은 완전히 물이 떠내려가고 이렇게 돼가지고 그다음에 기후 온난화가 되면 태풍이라는 기상재해 자체가 에너지가 더 커지고 해서 이게 기상재해가 일상화가 될 거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래서 이게 비용들이 많이 들고 그다음에 기후 빈국들 이런 애들이 더 힘들 거다. 그래서 지금 기후 모형이 기후과학을 갖다가 이런 예측을 할 수 있는 그런 걸 정교한 과학으로 만들었고 지구 온난화가 계속되면은 이런 부수 현상들이 일어난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예. 여기까지가 이제 이 책을 대충 이제 본 거고 이제 되돌아가기 싫으니까 이제 이거 가지고 이제 복습을 해봅시다. 이제 전체적으로 이게 기후 온난화 지구의 열수지 이거는 흑체가 제일 먼저고 그다음에 온실효과가 부수적인 거고 근데 흑체 이거는 뭐 픽스니까 온실효과 플러스 되는 게 얼마나 되느냐 그걸 보는 거고 그게 이제 대기 대순환 모형 그다음에 해양 대기 결합 모형 이게 이제 킬러고 그래서 기후 민감도를 알아내는 게 이 학문의 어떤 핀포인트하는 그 목표고 그 기후 민감도를 결정하는 요인들이 대기의 연직 감률, 그다음에 수증기, 구름, 알베도 이런 요인들이 피드백 요인들이 있고 그래서 조금만 올라가도 어마어마한 더 많은 온난화가 생기는 거고 그다음에 이걸로 글로벌한
그 어떤 영향을 보면 이제 온난화가 되면 그 북극에서 훨씬 더 심하게 온난화가 일어나고, 그다음에 해양이 지금 이야기는 안 했지만은 해양이 또 저기 뭐야 열을 흡수하는 역할을 해요. 육지는 1년 지나면 다 날아가 버리는데 해양은 이게 섞이면서 심해로 계속 열을 집어넣는 역할도 하고 있기 때문에 해양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고, 이게 그대로 있으면은 이게 기상현상, 그 물 가연성이 이렇게 부익부 빈익빈으로 되기 때문에 여기에는 이제 그 어마어마한 그 비용이 대비가 필요하다, 뭐 그런 이야기예요. 이 정도로 요약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예. 이제 뭐 내가 준비한 건 여기까지고, 특별히 궁금한 게 없으면 뭐 여기 저기 질문이 들어온 게 있었는데, 에너지 전환에 대한 의견 부탁드립니다. 우선 내가 생각나는 대로 이야기할게요. 필요하면 저기 추가 질문해 주세요. 에너지 전환 이야기 하기 전에 에너지는 결국 생산, 분배, 사용 이렇게 세 가지를 나눌 수 있겠는데, 에너지 전환 이야기 하면 에너지 생산 이야기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생산 이야기 하기 전에 분배는 이제 내가 잘 모르겠는데 결국은 전기 생산해가지고 이제 전력 생산 아니면 뭐 저기 지금은 분배를 이제 유조선이나 이런 걸로 하고 있는 거죠, 그냥. 근데 분배는 이제 그리드. 그러니까 전력을 어떻게 우리나라 유럽 같으면 막 유럽 대륙 전체가 다 이게 연결돼 있잖아요. 연결돼서 이게 전력 계통을 전체적으로 어떻게 짤 것인가 거기 있고, 우리나라는 그냥 뭐 섬이잖아, 섬. 북한 때문에. 중국하고 연결되면 참 좋겠는데, 하여튼 이게 분배 체계도 생각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사용에 대해서는 완전 이건 SF인데, 그 저기 이세돌이 졌던 알파고가 그때 뭐라 그랬어요? CPU를 1000몇 개 쓰고 GPU를 3000 몇 개 쓰고 그 저기 수력 발전소 몇 개에 해당되는 전력을 쓰면서 전 세계 네트워크를 가동해 가지고 이세돌한테 이겼다 그러잖아요. 근데 그 뒤로 계속 발전해 가지고 지금은 이제 이 정도 컴퓨터가 가지고도 그때 알파고보다 더 기력이 센 그 프로그램을 돌릴 수 있다 그러거든요. 내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 벌써 추측이 가능하죠. 컴퓨터가 사실 옛날에 뭐 8086 무슨 CPU CPM 이런 Z80 이런 시대, CPU가 굉장히 작은 시대는 컴퓨터, 지금 만화에도 그랬듯이 제한적인 컴퓨팅 파워 안에 많은 걸 밀어넣기 위해서 엔지니어들이 그걸 노력했는데, 이제 빌 게이츠 나오고 뭐 이렇게 하면서 난 몰라, 이거 난 간단하게 할 거야, 그냥 컴퓨팅 파워 무지막지하게 키워, 메모리도 빵빵하게 쓰고 막 저기 속도도 막 몇백 배 늘리고 막 이런 식으로 갈 거야 해서 나온 게 지금까지 온 게 저기 컴퓨터 역사거든요. 그런데 능력을 투입해가지고 이제 돌리는 방법을 알면은 알파고가 저기 수력 발전소 몇 개에서 이제 이 스마트폰 같은 거 돌릴 수 있듯이 에너지를 적게 쓰고도 뭔가를 할 수 있을 거다. 문명 자체도 우리가 무조건 큰 게 좋고 많은 게 좋다고 그러지만 이게 어느 정도 다 겪어보고 나면 적은 에너지로 먹고 살 수 있을 거다. 난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물론 문명이 어디로 갈지 아무도 모르잖아요. 이러다가 그냥 폭발해 버릴지, 어디 다 이게 다 이제 힘 빠져갖고 쪼각쪼각 해가지고 헬렐레해져 버릴지 알 수 없는 거잖아. 근데 내가 생각하기는 알파고가 적은 CPU와 적은 저전력으로도 높은 성능을 발휘하듯이 우리 문명도 우리가 먹고 살아가는데 우리 욕망을 제어하지 않고도 적은 에너지로 살아가게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요. 에너지 전환하고는 조금 동떨어진 이야기를 하는데 뭐 그런 SF적인 감상을 이야기할게요. 에너지 전환 문제는 사실 모르겠어요, 저도. 일단 여기에는 정치적인 이유가 너무 많아가지고, 뭐 원전 미는 사람들은 원전 미면 자기 호주머니 두드러기 전에 원전 밀고 이런 문제들, 이런 거 가지고 우리가 싸워서 되나 이런 생각도 해요. 근데 뭐 늘 이제 사공이 많으면 배가 어느 쪽으로 갈 수 없는 거고 저는 그런 말을 할 어떤
그 어떤 자격을 못 갖췄다고 생각해.